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레이스가 시작되고 있죠. 자, 가장 첫 번째로 당대표 출마 선언한 박범계 의원, 잠시 후에 연결해서 이 출마의 변 들어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아무런 증빙 없이 쓸 수 있다고 해서 눈먼 돈이라고 불리우는 국회 특수활동비. 오늘 참여연대가 2011년부터 13년까지 3년간에 240억에 달하는 특수활동비 내역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국회의장 7천만 원 들고 해외 출장 떠나고요. 교섭단체 대표 매월 6천만 원씩 받고요. 수령이는 확인할 수 없는 돈이 무려 59억에 달한답니다. 자, 이 문제를 직접 공개한 참여연대 당사자 2부 시간에 직접 출연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겠고요. 정치권 현안 토론으로 풀어보는 정치 토크 시간. 오늘부터는 이 더불어민주당의 최민희 디지털 소통위원장, 그리고 바른미래당 전 최고위원이죠, 진수희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하도록 합니다. 잠깐 광고 듣고 시작하죠.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샵 1212로 보내셔도 되고요. CBS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는 무료로 의견 남기실 수 있습니다. 아주 편리하게 방송을 다시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CBS 레인보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요. 팟캐스트 그리고 팟빵을 통해서도 언제든 지난 방송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당대표 최고위원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오는 8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수요일 박범계 의원이 첫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을 했죠. 오늘 직접 그 출마의 변, 또 민주당 당 안팎의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박범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 대표에 도전하시는 거 맞죠? 어제 선언을 했고 반응도 뜨겁고 좋습니다. 최고위원 도전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당 대표 출마 선언입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는지 아시죠? 왜 재선이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당 대표는 지금 4선, 5선, 심지어 7선 의원까지 지금 거론되는데 재선께서 당 대표의 도전 맞습니까? 네, 그게 곧 혁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계속 말씀하시죠. 당대표 출마의 변, 혁신의 길이란. 네. 유능한 혁신가라고 자임합니다. 예. 제가 공정한 돌풍을 일으키는 전당대회여야만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또 당원들로부터 기대와 시선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예. 지루한 정당이 되면 정말로 우리는 지방선거 압승해서 국민들로부터 어쩌면 외면당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공정한 돌풍을 일으키겠다? 네. 거기서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이유가 뭐죠? 돌풍을 일으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직을 동원하는 방법도 있고 돈을 많이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지금 단일화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와 관계없이 제 능력과 자질과 그리고 제 도덕성과 정의감으로 정말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공정하게 컷오프를 통과하고 공정하게 당대표가 되겠다는 그러한 돌풍의 의미입니다. 네. 본인 스스로를 유능한 혁신가라고 자칭하셨는데 그 근거는요? 저는 판사 출신의,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님을 많은 분들이 만들었지만 저도 큰 기여를 했고요. 예. 참여정부 원년에 민정위 2비서관, 법무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입법행정사법을 다 경험한 거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 1년 동안 최고위원 또 수석 대변인으로서 우리 당이 집권하고 지방선거 압승을 할 당시에 모든 것을 지켜본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가 되시면 당을 어떻게 혁신하실 계획인가요? 공정한 혁신인데요.
메시지의 과잉이란 말 동의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은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수석대변인, 원내대변인 등등등등 메시지만 난무하고 과잉입니다. 네. 당은 메시지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당은 정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당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한국 사회의 거대한 싱크탱크가 돼야 됩니다. 예. 예, 그래서 민주정책연구원을 정말로 완전하게 개편해서 제1의 컨트롤 타워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새로운 스타들 그리고 차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양성해내야 됩니다. 전당대회가 2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데 그 지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중간 선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 여성목 최고위원, 청년목 최고위원, 또 노인목 최고위원을 중간 선거의 의미로 당대표 임기 1년 때 휴스케 방식, 네트워크 방식 등에 의해서 정말로 저 당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정책 정당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새로운 스타들이 역동적으로 충원되는 그런 당으로 만들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역시 누가 가장 공정해 보이십니까라고 물으면 저 박범계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칭하실 겁니다. 공정함이라는 것은 돌아오는 2020년 총선의 공천룰을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총선 전 1년 전에 만들어야 되고 그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봐도 정말로 이의를 달지 않는 완벽한 공정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네. 그것을 해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거론되는 당대표 출마 예상자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네. 대부분 나오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0명 안쪽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어쩌면 제가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 공약도 발표하고 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3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쩌면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자꾸 조금씩 늦어지는 이유가 뭐 계파 간의 사전 단일화 움직임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친소관계에 의해서 과거 개념의 친문 의원들이 계셨죠. 네. 친문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과 정부의 출범 그리고 1년 동안에 참 빛나는 치적을 통해서 국민들의 칭송과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0%의 지지율을 갖고 있지요. 어느 의원님을 붙들고서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십니까? 지지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완강하게 고개를 아니라고 할 겁니다.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친문이니 비문이니 나누는 것 자체가 그것은 도움이 되는 정치, 플러스의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일화라든지 또는 친문을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칫 저희 당에 가야 될 혁신의 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단일화 이런 건 반대한다 이 말씀이군요. 물론입니다. 그 부엉이 모임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 소속은 아니시죠? 아니요, 부엉이 모임에 소속을 했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네. 지금 해산하시겠다, 뭐 일단 활동을 중단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 눈높이로 모든 것은 판단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에 계실 때 분열상 여러 가지 위기 요소들이 있었고 그때 참 빛나게 노력하고 지켜드린 의원들의 그 노력은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집권 이후에 이렇게 부엉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또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민망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그것이 진실이든 오해든 어쨌든 많이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최근에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정의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고요. 네네. 그걸 이제 정치 분석가나 이런 분들이 해석하기를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던 분들 가운데 일부 특히 노동이나 경제 문제 같은 데 있어서의 정부의 개혁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고 정의당 쪽으로 간다.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저는 분석이 좀 다른데요. 네.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고 당 지지율도 조금 떨어진 건 맞습니다. 예. 워낙 지방선거라는 선거에서 압승을 한 그 후과라고 보여지고요. 예.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과 경제 이런 측면에서 다소간의 어떤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예. 당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시지가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통령께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만들고 세워야 되겠는 것이 바로 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지루한 정당으로는 안정적인 관리나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서는 예. 절대로 국민들의 눈, 당원들의 눈을 저희 민주당에 이렇게 박아놓지를 고정시키지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 물론 뭐 집권 1년 차라고 하는 특성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청와대가 모든 걸 주도하고 당은 그냥 이렇게 좀 옆에서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은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물론 움직였고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메시지 중심이었기 때문에 예. 깊이와 울림에 있어서는 차이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새로운 당청 관계는 정책을 당이 이끌어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대안을 제시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좋은 네. 성과 있길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당대표 출마의 변 들어봤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뭐 언제 가나 했는데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북한 가죠. 예, 그러니까 내일 북한에 평양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 비행기 아마 있을 거예요. 뭐 아마 그렇겠네요. 예. 그러니까 6.12 북미 정상회담하고 거의 한 달이 됐죠. 그렇죠. 조금 생각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수년이 된 거예요. 트럼프 바로바로 뭐 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 끝나고 뭐 바로 다음 주 만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렇죠. 예. 지금 트럼프 대통령 등이 계속 긍정적인 언급을 하고 있고 이른바 이제 판문점 라인, 뭐 성김 대사 등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보다 아래 단계의 접촉들은 진행이 됐는데. 네. 사실 분위기가 그리 썩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첫 만남에 모든 게 해결되리라는 기대는 과도한 거지만은 그때도 뭐 어쨌든 좀 합의문의 구체성이 약간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었고 많았었죠. 그런 지적. 본질적 비핵화 체제 보장 문제에 대해 가지고는 그 이후에도 뭐 별로 이렇게 흘러나오는 게 없거든요. 예.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 잘 알지만은 조금이라도 뭐 좋은 거 있으면은 막 알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잘 될 거다 이런 이야기만 했죠. 또 미국 보도에 따르면은 북한이 뭐 우라늄 추출 계속한다더라. 미사일 제조 공장 확장해서 네. 완공했다더라. 뭐 이런 보도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옛날에 이게 폐쇄시킨 거는 헌거고 뭐 새 거를 한다 이런 식 보도들이 좀 있는데 좀 뾰로통하게 보는 시선들이 미국 국내에서 특히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요즘은 뭐 한국당도 상황 안 좋고 해서 보수 쪽도 많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 좀 기대 쪽으로 돌아서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미국은 이제 어떻게 임할 거예요? 자, 회의론을 잠재우려면 성과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지금은 유연성을 좀 더 가질 거다.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에요. 예. 로이터 통신이 보도하기를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을 통해서 로드맵 합의를 희망하지만은 전부 아니면 전무식의 접근법은 접어둔 것 같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이 됐던 CVID라는 용어를 안 쓰고 다른 용어로 바꿨죠. 네. 그러니까 CVID라는 게 이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우리 번역하자면 이런 건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북한은 계속 좀 거부감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일방적인 굴복이랑 다름이 없지 않냐. 같은 내용이라도 말을 어떻게 붙이느냐가 다른데 요즘 미국 국무부에서 하는 거는 FFVD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 예. 뭐 이런 이제 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돌릴 수 없는이라고 하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건 빼고 네. 검증을 좀 더 확실하게 네, 강조한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내용적은 같죠. 최종적이고 뭐 검증된 비핵화 이렇게 되니까 어찌됐건 실무 협상 아까 말씀대로 계속 진행돼 왔고 폼페이오 장관이 북한에 가면은 말하자면은 대통령 바로 미친 거잖아요. 그럼요. 뭔가 나오긴 나와야 될 겁니다. 만약에 예.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했는데도 뭐 한 발도 진도가 못 나간다라고 하면은 북미 양쪽에서 다 동력이 손상받을 수 있거든요. 요즘 그렇죠. 북한도 뭐 강경파를 어떻게 뭐 좀 이렇게 제어하느냐 뭐 그게 문제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그러면은 이제 일정표 같은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이번 이제 고위급 회담에서 예, 예. 물론 만약에 첫 만남에서 일정표가 완전히 나오긴 어렵겠지만은 뭐 매파인 존 볼튼 보좌관 같은 경우에는 뭐 1년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거든요. 예.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예. 예. 근데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방북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사전 협의가 어느 정도 됐다는 얘기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뭔가는 들고 나올 텐데 네. 그게 뭐냐? 그러니까 뭘 갖고 왔을 때 완전 만족스럽다는 아니더라도 이 정도면 북한이 진짜 의지를 갖고 있구나. 일이 예. 계속 진행되는구나 수준까지는 나와야 되는데 예. 이게 말하자면 뭐 지금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 같은 경우에는 실무적인 게 거의 다 돼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209 정도를 이제 1차 수습을 한 것 같은데 그렇죠. 이거로는 부족하고 어쨌든 핵과 관련된 것에 대해 가지고 뭐가 나와야 된다. 핵물질 신고 뭐 이런 얘기가 그렇죠. 거론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가 로드맵이 나오든지 아니면은 핵무기하고 핵물질하고 우리가 요 정도 보유하고 있다라는 그 표 같은 게 나오든지 그 둘 그렇죠. 중에 하나는 나와야 될 것 같다는 거죠. 네. 지금 남북 간의 고위급 접촉도 현재 평양에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조명균 통일부 장관 방북해가지고 김영철 통전부장하고 환담을 했는데 이제 뭐 주변적인 사안들에 대한 분위기가 좋아지긴 해요. 지금 남북이 보면은 6개의 실무 협상을 동시에 가동하고 있거든요. 예. 군사, 체육, 적십자, 철도, 도로, 산림 연이어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면 이쪽에서 진도를 빼는 게 좀 더 용이하기 때문인데 근데 합의를 막 해놓더라도 실제 대북 지원이라든지 공동 사업이 진행되려면은 제재가 풀려야 되고 제재가 풀리려면은 핵 쪽에서 진도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 농구 선수들하고 조명균 장관이 우리 군 수송기 타고 갔어요. 맞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참 모양새가 좀 이상한 거죠. 근데 그 민간 항공기 이용하는 하면 건 제재가 되니까. 제재 문제 때문에 복잡해서 그랬다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예. 근데 이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김영철 통전부장 만나가지고 왜 안 물어봤겠습니까? 네. 뭐 잘 된 것 같냐라고 하니까 조 장관의 전언은 김영철 통전부장은 폼페이오 장관 만나가지고 나름대로 잘 협의하겠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구체적인 걸 뭐 물어봤는지 아니면은 조 장관이 이야기를 일부러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조 장관은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남북미 3자 회동 뭐 곧 되는 거 아니냐? 아직 그 단계는 아니다. 그러니까 아하. 북미는 북미대로 풀어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끼어들면은 조금 더 일이 복잡해질 수도 있다. 예. 이런 식의 이제 예. 바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폼페이오 장관을 만난다면서요. 이것도 사전에 이미 공개가 됐잖아요. 그럼요. 예. 자, 뭘 들고 나올지 한번 기다려 봅시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CBS 라디오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출근길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입니다. 오늘 하루 화제가 된 여러분들이 많이 검색한 뉴스들 정리합니다. 프레시안의 이명선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검색 많이 된 인물은 누가 나와 있습니까?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박주민 의원 그리고 홍명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또 한송이 탈북 DJ 등입니다. 표창원 박주민 의원은 어제 우리 방송에서도 보내드렸습니다마는 쌍용차 분향소 네. 거기 갔다가 봉변을 당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친박단체 회원들이 30번째 쌍용차 희생자 고 김주중 씨 분향소를 찾은 두 사람에게 욕설을 퍼붓고 목 뒷덜미를 낚아채는 등 일부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부상을 당하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표 의원은 자신의 SNS에 폭력은 결코 해결책이 아니라며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더는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야죠. 네, 일부 누리꾼들도 이에 대해서 악플을 남기기도
보이기도 했는데 표 의원이 다시 한번 정치적 입장이나 방향이 다르더라도 생명에 대한 존중과 망자에 대한 예의를 지켜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서울시는 2013년에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천막 농성을 차단할 목적으로 덕수궁 대한문 앞에 조성된 화단을 없애기로 결정했습니다. 예. 중구청은 지난 5월 서울시에 보행불편 등으로 화단을 철거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화단 철거를 공식 요청했고요.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인 겁니다. 네. 그리고 홍명보 전 전무이사는 검색어에 왜 올랐죠? 오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님과 함께 한국 축구의 대대적인 개혁을 선언하면서 누리꾼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네. 홍명보 정무이사는 러시아 월드컵에 출전한 선수들이 2002 한일 월드컵을 앞두고 자신이 느꼈던 압박을 느낀 것 같다며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축구에 대해서 사람만 바꾼다고 해서 발전한다면 그보다 쉬운 일이 없을 것이지만 구조적인 문제부터 바꿔나가야 한다라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한국 축구계에 주어진 상황이 하늘이 준 기회라고 생각하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한국 축구의 미래는 불투명하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한국 축구에 대한 무한한 애정이 네. 정말 느껴지는 그런 얘기네요. 영원한 리베로다 이런 반응들 볼 수 있었는데 홍명보 전무이사는 또 해설위원으로 이번 경기를 중계한 안정환, 이영표, 박지성 등 후배들도 격려했습니다. 예. 새 해설위원은 젊은 나이에 첫 월드컵이 성공하고 그 다음에도 성공하는 길을 갔다. 그래서 세대 간의 생각 차이가 있는 것 같다라면서 자신과는 조금 다른 견해가 있다라는 점을 알리기도 했는데 예. 그러면서 밖에서 보는 것과 내부에서 실제 지도하는 것에 차이가 존재한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이 세 사람에게 현장 경험, 그러니까 후배 선수들에 대한 지도 경험 등을 권유하기도 했습니다. 네, 네. 그렇죠. 이 세 사람은 그 실제 감독이나 이런 거 맡은 바가 지금 전혀 없지 않습니까? 네, 안정환 해설위원은 뭐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하긴 했지만 이영표, 박지성 해설위원은 아직 자격증이 없고요. 네. 그로 인해 세 사람 모두 아직 지도 경험은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해설하면서는 아무래도 감독도 비판도 하고 막 그러니까 네, 밖에서 그냥 그렇게 욕만 하지 말고 한번 경험해봐라. 네, 그런 얘기라군요. 그다음에 탈북 DJ 한송이 네. 누구예요? 탈북자 출신의 유튜버, 그러니까 유튜브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개인 방송을 하는 DJ인데요. 예. 오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집중 검색됐습니다. 이 한송이 씨에 따르면 현재 북한에서 유행하는 한국 가요는 박현빈 씨의 샤방샤방 그리고 장윤정 씨의 어머나 어머나 예. 이 노래라고 하는데 둘 다 트로트 쪽이네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북한 노래 말고 남한 노래라고 하면 이런 트로트를 부르겠다라는 말을 해서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한송이 씨는 또 개인 방송에서 남측 예술단의 평양 공연 이후에 레드벨벳의 빨간맛이라는 노래도 인기라고 소개를 했는데요. 예. 청소년들 사이에서는 레드벨벳의 춤도 유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예. 또 남북군 농구대회 취재하러 지금 평양에 가 있는 우리 공동취재단이 전한 소식은 또 좀 없나요? 몇 가지 있는데요. 평양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통일농구 시간에 경기장에서 K-팝을 틀려고 했다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북한 측이 금지를 해서 미처 틀지는 못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예. 평양 거리에는 과거와는 달리 미국에 반대하는 정치 구호가 많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또 북한 관계자들이 남한 기자들에게 서울 집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고 월세와 전세로 얼마를 내는지 등 꼼꼼하게 질문하는 모습도 보였다고 합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지난 2일 광주 북구에서 구급차가 전복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구급대원들이 사고 와중에도 환자의 상태를 살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의인이다 이렇게 칭송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해당 구급대원들이 신호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들을 면책해달라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 청원글이 올라왔습니다. 아니 응급 상황인데 신호 위반 이게 처벌돼요?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같은 긴급 자동차는 이 신호와 속도 위반해도 되는데 사고가 나면 처벌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아, 사고가 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처벌해서는 안 된다. 이런 네. 여론이다 이 말이죠. 그렇죠. 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프레시안 이명선 기자였습니다. 시사잡기 1부 마치고요. 7시 5분에 다시 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알찬 뉴스 정보,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정관용 교수가 진행하는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약 80억,
총 240억 원에 달하는 돈이 국회 특수활동비로 지출됐다. 이런 사실이 오늘 참여연대에 의해서 공개됐죠. 이게 20년을 매달려서 얻어낸 결과라는데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공개된 내역을 두고 참 기가 막힌다 이런 반응이 나오는데요. 자,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이시죠. 이화여대 교수이십니다. 유성진 교수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어떻게 20년 걸렸어요? 저도 요번에 안 건데 20년이 걸렸더라고요. 예. 2004년에 이제 소송을 참여연대 측에서 했었고요. 예. 그때 사실은 대법원 판결이 공개하라라는 취지로 났었고. 근데 그때 공개 안 됐잖아요. 실제로 공개 판결 이후에 그 국회 사무처에서 와서 필사에 가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와서 적어가라. 네, 복사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양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서 그때 뭐 안타깝게 포기를 했었고요. 근데 2015년에 이제 참여연대가 유사한 정보, 똑같은 정보를 다시 공개하는 행정소송을 냈고요. 네. 그게 이제 뭐 지난달에 저희가 이제 6월 29일 날 그 대법원 판결을 거쳐서 받게 된 것이죠. 대법원에서 승소했죠. 공개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뭘 보내줬나요, 국회에서? 국회에서 보내준 건 사실은 이제 특수활동비라고 잡혀 있는 항목에 대한 지출결의서. 지출결의서가 됩니다. 그래서 뭐 거의 2,000건 가량의 이제 지출결의서고요. 그 안에는 뭐 사용 날짜 그리고 금액 그리고 누가 받아갔다 어떠한 명목으로 받아갔다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잖아요. 실제로는 영수증이 필요 없는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예.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라고 하면 기밀을 요하는 뭐 국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용 지침이 사실은 영수증 증빙을 하긴 해야 되고요. 그런데 정보 공개가 됐을 시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경우는 지출 증빙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어떤 조건을 다르긴 했지만 영수증 안 내도 괜찮다라는 조항이 있다는 거죠. 그런 항목은 있습니다. 실제로 영수증을 냈답니까? 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은 정보는 지출 결의서 자체이기 때문에 없죠. 저희가 받지는 않았는데 그 안에 보면 증빙을 한 흔적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내용은 저희가 이제 이번에 요청을 안 한 정보라서 받지는 못했는데 아마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연간 한 80억 가량. 그죠? 뭐 어떤 항목들이 제일 큽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뭐 사실은 4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국회만에 이제 국한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제일 큰 항목이 의정 지원 활동. 의정 지원. 예, 의정 지원에 해당하는 특수활동비고요. 그게 뭐 전체 한 50%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한 40억 정도 가량이 되고 연간 40억. 예. 그리고 그 두 번째로 많은 부분이 위원회 운영 지원. 네,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상임위원회 이런 거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의회 외교에 사용된 뭐 특수활동비가 있고요. 그리고 예비금으로 잡혀 있는 특수활동비. 그렇게 4가지 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이런 사람들은 뭐 다달이 꼬박꼬박 받는다면서요. 의장, 부의장이라기보다는요. 이게 교섭단체 대표가 되고요. 그리고 상임위원회 위원장들. 한테 매달 지원이 되는 항목이 있고요. 그리고 뭐 항목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정책 지원비, 활동비, 의정활동 지원비라고 항목 내용은 조금 다른데 유사한 성격의 특수활동비가 매달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요. 2달에 한 번 지원되는 금액이 있고 1년에 한 번 지원되는 금액도 있고 그랬었습니다. 같은 교섭단체 대표한테 그렇죠. 같은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그렇습니다. 비슷비슷한 항목으로 그렇습니다. 매달 내지는 2달에 한 번, 1년에 한 번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게 3가지가 다른 항목이지만 뭐 비슷한 출처를 가졌다라고 짐작이 되는 부분들. 얼마씩 받나요? 교섭단체 대표하고 상임위원장. 교섭단체 대표는 대개 이제 매월 6천만 원. 한 달에 되고요. 6천만 원. 예. 근데 이게 교섭단체에 따라서 이제 다 이 차등 지원이 되긴 하는데 의원 수가 많은 곳이면 많습니다. 더 많이 주고 사실은 2개 주요 정당의 대부분 같고요. 나머지는 이제 나누어져 갔고요. 상임위원장들한테는 매달 6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600만 원. 예. 네. 그리고 뭐 특수한 예를 들어서 법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개별 이제 일반 의원들한테도 매달 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요? 예. 법사위만 왜 특별히 그렇게 많이 준대요? 글쎄요. 그거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뭐 법사위가 일이 많아서 그런 거
라는 생각도 들고요. 근데 뭐 특별하게 이제 법사위에 대해서는 일반 의원까지 예. 지급되는 항목이 있어서 사실은 다른 부분이랑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참여연대가 이 공개 소송까지 가게 된 계기가 됐던 게 그 홍준표 자유한국당 전 대표가 그 경남지사 시절이었나요? 자기가 국회 운영위원장 할 때 뭐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받았다. 네, 남은 돈 그렇습니다. 생활비로 썼다. 뭐 이런 발언해서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게 시작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때 이제 뭐 돌아가셨습니다만 성완종 리스트 성완종 예. 관련된 사안이었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홍준표 전 대표가 해명을 하는 과정에서 예. 이게 나온 발언입니다. 그래서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아무런 뭐 애초에 사용되는 용도 이외에 아무렇게나 사용되고 있구나라는 의심을 하게 됐고 네. 그게 사실은 이제 뭐 소송으로 가게 된 정보공개 청구를 하게 된 계기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뭐 국회의장이 해외 출장 가면서 네. 공식 출장비와 별도로 특수활동비를 얼마? 7천만 원? 그게 사실은 명확하게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의장단이 뭐 의원 외교 활동을 하긴 해야 될 텐데 네. 갈 때마다 이제 특수활동비의 명목으로 뭐 5만 달러에서 7만 달러 정도를 달러로 바꿔서 가져가셨습니다. 어허. 근데 이게 사실은 뭐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적으로 일반 회계에서 잡혀 있는 예. 예산 항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원 뭐 외교 활동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비행기, 호텔 뭐 이런 모든 그렇습니다. 경비는 일반 경비로 다 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와 별개로 이렇게 찾아간 흔적이 있고요. 5만 달러나 사실은 7만 달러씩이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2011년에서 13년 자료이기 네. 때문에 네. 당시에 국회의장이 박희태 의장 전 의장이시고요. 그다음에 뭐 두 분 더 있습니다. 근데 뭐 그분들 다 거의 이제 이 굉장히 많은 돈을 따로 달러로 이렇게 챙겨서 가져가셨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가져가서 어디다 썼는지는 전혀 지금까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지출 결의서 자체에는 수령인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박희태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박희석이라는 분이 이제 수령을 해 가셨는데 네. 그게 어디로 사용됐는지는 저희가 알 길은 없습니다. 하여튼 뭐 수령의 흔적은 있습니다. 네. 이 관련된 기사 제목들을 보면 이런 제목이에요. 이게 왜 특수활동? 물음표. 이해 안 되는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의정지원, 위원회 운영. 네. 이게 왜 특수활동이에요? 국회의 일반 활동 아닙니까? 사실은 그 부분이 제일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비판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그러니까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예. 사실은 뭐 그런 활동에 필요한 돈이면 당연히 필요할 수 있고요. 예산 항목을 잡아서 일반 회계로 처리하면 되는 것일 텐데 예. 굳이 영수증 증빙이 필요 없는 특수활동비의 형태로 예산 항목을 잡아놓고 활용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투명하지 않은 의심을 사게 만드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기사 제목이 매달 받고 회기마다 또 받고 아낌없이 주는 국회 특활비 이런 제목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슷한 성격의 세목을 갖고 있는 예산 특수활동비인데 이게 뭐 매달 지급되고 2달에 한 번 지급되고 1년에 한 번 지급되고 이런 형태가 있어서 사실은 중복수혜죠. 일종의 중복적으로 타가신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는 이런 표현까지 기사 제목에 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뭐 이게 공개되고 나서 내지는 요 전후에 가지고 국회의원들이 여기저기서 인터뷰를 하면서 사실 좀 조금씩 실상은 드러난 게 있어요. 예컨대 상임위원회 위원장한테 매달 뭐 600만 원 이 정도씩 돈이 들어가면 그걸 혼자 그걸 다 쓰는 건 아니고 물론 뭐 어떤 경우마다 의원들한테 봉투에다 현금을 넣어서 주기도 나눠주기도 하고 뭐 이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걸 왜 봉투에다 현금으로 줘야 되냐고요. 그게 이제 사실은 투명하지 않은 회계 처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사실은 뭐 의정 활동을 하면 뭐 돈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뭐 정상적인 의정 활동이라면 당연히 증빙을 제출을 할 수 있는 형태로 그럼요. 예산을 받으면 되고요. 근데 사실은 국회 예산이라고 하는 게 4천억에서 5천억 가량이 되거든요. 거기에 뭐 지금 이제 잡혀 있는 2011년에서 13년에 매년 80억 정도니까 필요하면 이제 반영해서 쓰시면 되는 거죠. 굳이 이런 형태로 증빙이 필요 없는 형태로 잡아놓으셔서. 그러니까요. 좀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봉투에 현금으로 넣어서 내가 받은 적이 있다. 그럼 그 의원들이 다 또 하나같이 이런 표현도 써요. 나는 조금 주고 저 사람은 좀 많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습니다. 또 그러다 보면 아니 이건 뭐 봉투에 넣어서 좀 주고 남은 거는 집에 생활비 아들 용돈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은 뭐
도덕적으로 크게 비난받아야 될 행위인 것이 그 사실은 국회라고 하는 거는 뭐 공공기관이고요. 예. 사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금이 굉장히 중요하고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인데 예. 거기에 대해서 공공정신이 없이 그렇게 그냥 쌈짓돈처럼 썼다라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이 비난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 공개하라고 소송까지 했는데도 극구 공개 안 하려고 하고 있었다. 여태까지. 예, 근데 뭐 한편으로 보면 예. 이거 공개 자체가 사실은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20년을 끌어온 거거든요. 예. 근데 예.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 사실. 예. 근데 이제 법원 판결이 내려졌는데 어떻게 공개를 안 해요? 그게 사실은 문제인데 이제 그런데 이제 국회 특수활동비는 뭐 80억, 2018년 같은 경우는 65억으로 이제 감액이 된 경우고요. 금년도는 좀 줄었네요. 좀 줄었습니다. 그동안에는 계속 연간 80억이었는데. 예, 맞습니다. 근데 뭐 국회뿐만 아니라 행정부서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활동비의 총액은 네. 9천억 가량이 되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이제 국가정보원에서 국정원 사용되는 거고요. 예. 거기는 뭐 기밀을 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네. 굉장히 많은 돈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이거 자체가 이제 공개가 여기저기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네. 국회가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선도적으로 공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조금 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합니다. 2014년부터 2017년 작년까지의 자료도 이제 곧 옵니까? 그게 문제인데요. 사실은 저희가 바라건대 국회가 정말 이번에 한번 공개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관행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이제 공개를 좀 해야죠. 했으면 좋을 텐데 예. 그 이후에 저희가 또 정보 공개 청구를 했더니 이 비공개 처분을 내리셨어요. 아이고. 그리고 결국 그 말은 또 소송하시오. 이 얘기네요. 일단은 이제 소송을 해서 그 재판이 추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이 성명을 발표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난 거기 때문에 소송해봐야 결과는 뻔한데 굉장히 낭비죠. 시간 낭비기도 하고 우리 자원 낭비기도 하고 뭐 예.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 조금 안타깝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잘못된 관행이라는 걸 알게 됐으면 고치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한데 네. 그러지 못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 같은 경우 이 특수활동비 완전히 폐지는 좀 그렇고 다만 대부분 공개하는 쪽으로 네. 제도 개선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발언이 나왔고요. 정의당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이건 폐지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지금 개선 방안 거론이 되고는 있는데 우선 여당의 그 원내대표 얘기처럼 대부분 공개하는 쪽으로 개선하겠다 제도를. 네. 그럼 우선 지금까지라도 빨리 공개하는 게 거의 합당한 얘기 아닙니까? 논리적으로? 그렇죠. 사실은 뭐 그동안 이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계속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사실은 깜깜이 예산의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잘못이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 공개가 우선적이고요. 만약에 뭐 굳이 이제 기밀을 요하는 국정활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특수활동비를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은 남겨두더라도 그렇지 않은 부분은 일반 예산의 형태로 돌려서 영수증이 가능한 그래서 투명하게 이제 집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제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고요. 뭐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 말씀 도중에 전체 정부의 특수활동비 그 가운데 한 절반이 국가정보원은 기밀을 요하는 사업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그 기밀을 요하는 일을 하는 국정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가지 않았습니까? 기획재정부 장관한테 가고 그게 진짜 그 기밀스러워야 되나 보죠. 그렇게 가려면. 뭐 사실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하여튼 뭐 저희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국정원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외에 한 3천억 정도는 정부의 18개 기관에서 이제 나누어 쓰고 있습니다. 그게 뭐 경찰청이나 검찰에서도 쓰고 있고요. 사실은 대법원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고, 근데 기본적으로 이 출처가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뭐 주권자인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알 권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시는 게 맞는 얘기죠. 정부 일 공적인 업무 국민 세금으로 하라.
대신에 투명하게 하라.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게 그냥 국회만의 문제로 끝날 것이 아니라 네. 이걸 시작으로 정부 전체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제도 개선, 제도 개혁 네. 이렇게 좀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저희 이제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에서는 그 행정부처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고요. 예. 거기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정보 공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회는 더더군다나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이 아시는 것처럼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는 견제하는 활동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예산 결산을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을 그렇죠. 갖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투명한 예산 집행의 자세를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특수활동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공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들이 깜깜이 예산을 막 쓰니까 국회의원들이 네. 정부의 깜깜이 예산을 슬렁슬렁 봐주는 거 아닐까요? 그런데 뭐 제가 자꾸 이제 의미부여를 하고 싶은 게 저는 이제 국회나 정당을 공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민주주의라는 입장에서 보면 국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맞고요. 네, 굉장히 네. 국회의 권한이 약화되는 건 민주주의에 안 되죠. 오히려 역행하는 예. 모습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국회가 그렇게 변화할 수 있게끔 유권자인 우리 국민들이 계속 지켜보고요. 예. 계속 이제 채찍질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뭐 지금 일단 시작은 했고요. 유권자들이 계속 지켜봐서 이 시대 변화의 흐름에 역행하지 않도록 맞습니다. 채찍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회 특수활동비 개혁안들을 국회 각 정당의 의원들이 어떤 안들을 내는지 우리가 낱낱이 감시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부소장 이화여대 유성진 교수였습니다. 김민아의 시사 위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 시사위키 첫 번째 항목은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산하의 재정개혁특위가 권고안 냈죠. 여기에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표시한 가운데 오늘 청와대도 입장을 밝혔는데 예. 이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짚죠. 먼저 재정개혁특위의 권고안은 뭐였어요? 지난 3일 발표가 된 안인데요. 한마디로 뭐 세금을 더 내라 이 얘기인데 종부세와 금융소득, 임대소득의 과세 기준 강화해라 이런 내용이죠. 예. 뭐 종부세는 뭐 다 잘 아실 것 같고요. 금융소득은 이제 뭐 배당을 받았다거나 또는 이제 뭐 채권에 투자해서 뭐 이자를 받았다거나 뭐 이런 소득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임대소득은 이제 뭐 임대로 받은 거예요. 그게 예. 이제 임대소득이죠. 예. 지금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현재 연간 금융소득 중에 2천만 원 초과분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이제 가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그 해당되는 납세자 수는 9만여 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그런데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은 2천만 원이라는 기준을 1,000만 원으로 낮추는 것이 되니까 그러면 이 9만 명에 해당됐던 사람들이 약 40만여 명으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재정부가 반대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곤란하다 이런 입장인데요. 김동연 부총리도 기자들하고 만나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한 상황입니다. 이 논리가 있는데 금융소득이나 임대소득으로 지금 생활하는 사람들은 중산층 은퇴자들이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근거로 지금 건강보험료가 산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담이 또 늘어날 수 있다. 그리고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금융에서 부동산으로 쏠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뭐 터무니없는 걱정이다. 이런 반대 논리도 많잖아요. 그게 이제 재정개혁 특위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 금융소득 1천만 원 이상 올리는 사람들은 대개 고액자산가들이고 그런 경우에도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적다면 그러면 별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몇백만 원 세금 때문에 뭐 이 자금이 뭐 금융에서 부동산으로 대거 쏠린다거나 이렇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처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의 권고안에 대해서 정부가 반대를 했는데 청와대는 오늘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재부와 청와대 입장에 차이가 없다. 이게 이제 오늘 김의겸 대변인의 설명이었고요. 그럼 청와대도 반대한다? 그 얘기네요. 거의 이제 그런 얘기인데 지금까지는 자문기구가 뭐 권고안을 내면 그대로 정부안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경우에는 자문기구는 자문 역할을 할 뿐이다. 이렇게도 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참 모양새가 좀 이상한데요. 그렇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제 그 이상한 모양새인데 예를 들면 재정개혁특위에 정부 인사도 들어가긴 하거든요. 기재부 세제실장이 위원으로 들어가고 일부 정부 출신 위원들이 이제 그 기재부랑 입장을 같이 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예. 그래서 사실 이 재정개혁특위 권고안에 소수 의견으로 이 의견들이 지금 첨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존중하면 되는 건데 청와대와 기재부가 이제 반대하고 나서서 좀 모양이 안 좋다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 금융소득과세 말고 권고안의 다른 주제에도 혹시 소수 의견이 첨부돼 있어요? 종부세 개편안 권고안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소수 의견이 있습니다. 지금 뭐 그 재정개혁특위의 그 다수안은 현재 이제 80%로 결정돼 있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5%포인트씩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고 여기에 이제 세율도 인상을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두 가지 다 올린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기재부의 소수 의견은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현행 80%를 유지를 하고 세율도 일부만 인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 참 결국은 대통령 직속위원회에서 낸 안도 사실 좀 진보적인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이건 뭐 세금 올리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비판까지 받은 그런 안인데. 그렇죠. 그런 안 내놓고 또 금방 하루 이틀 만에 정부도 청와대마저도 물러선다. 이런 모양이네요. 그렇게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내일 정부가 이제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다니까 이걸 마저 봐야 이제 결론 내릴 수 있겠지만 당장 이제 재정개혁특위 내에서도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온다고 하고요. 또 정부안이 온건한 내용으로 좀 나오더라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또 그대로 통과되기는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각에서는 정부가 뭔가 이게 독주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예상하고 일종의 지금 예방주사 역할로 자문기구를 활용하고 있는 모양새 아니냐 이런 시각도 내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어요. 일단 뭐 내일 정부의 발표안 좀 지켜봅니다. 시사비키 두 번째 항목은요. 오늘 택배노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이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탄압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 택배연대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조합원들에게 고의로 물품을 공급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요. CJ대한통운 본사는 노조에 가입한 택배기사에게 원래 배정돼야 될 물품에 따로 표시를 해서 다른 지점으로 보내서 이 직영기사들에게 배송하도록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물품 배송이 안 되면 택배기사 본인도 피해를 보는 게 현재의 구조잖아요. 그렇습니다. 노조에 지금 가입해 있는 택배기사들은 이제 특수고용 노동자거든요. 이 노조는 이제 하루 평균 250건 정도 택배기사가 배송을 처리를 하고 그리고 물품당 수수료가 700원 정도로 지금 정해져 있는데 예. 사측이 물품을 이제 주지 않은 게 3일이 됐으니까 총 53만 원 정도의 지금 임금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노조의 주장을 보면은요. 지금 본사가 대체 인력을 쓰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 노동조합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특히 대체 인력에게는 방금 택배기사 1인당 700원 수수료 준다고 그랬는데 수수료를 2,500원에서 3,000원 선까지 주고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노조 주장에 대해서 회사 쪽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택배연대노조가 파업을 하고 있어서 배송이 늦어지면 안 되니까 고객 서비스 차원의 어떤 선택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노조와 빠른 기간 내에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놓고 있습니다. 실제로 파업은 진행 중인가요? 지난달 30일 날 노조가 경고 파업을 하기는 했는데요. 이후에 복귀를 하고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거든요. 예. 그런데도 본사가 이걸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탄압을 하고 있다라는 게 노조의 주장 이고요. 또 노조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은요. CJ대한통운은 고객과 또 주요 거래처에 노조 파업으로 인해서 배송이 늦어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도 파악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아무튼 교섭은 이루어지겠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질까요? 이 택배연대노조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이제 교섭을 요구했지만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라는 입장이고요. 이 쟁점이 과중한 업무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물류의 분류 작업을 위한 인력이 따로 고용이 돼야 되고 또 대리점마다 다르게 책정되어 있는 수수료 관련 내용에 대해서 좀 손봐야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과중한 노동에 택배기사들이 시달리고 있다는 거 모르는 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조를 교섭 상대로 인정을 하고 이런 이제 그 문제가 된 상황들은 좀 정상화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뭐 회사 쪽에서도 택배연대 노조랑 빠른 기간 내에 교섭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라고 했다니까 그건 좀 지켜보고요. 예. 시사위키 다음 항목은요. 어제 권성동 의원과 이채필 전 고용노동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됐는데요. 검찰이 참 이례적으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 뉴스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법원이 기각한 사유는 뭡니까? 원래 이 기각이나 발부에 대해서는 이 영장에 대해서는 이유를 자세히 밝히지 않는데 언론 보도를 보면은 권성동 의원의 기각 사유는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는 게 핵심이고요. 이채필 전 장관의 경우에는 현 단계에서는 범죄 소명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검찰의 불만은 뭐예요, 그럼? 예, 검찰은 자신들이 실제로 받은 법원의 기각 결정 문구까지 공개를 하면서 지금 반발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권성동 의원의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은 실제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법원이 언론에는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고 다르게 설명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무슨 차이예요? 검찰 주장은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무죄에 가깝게 봤다는 건데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게 유무죄 가능성이 반반이다 이런 뉘앙스라는 거거든요. 아하. 또 검찰은 이채필 전 장관 기각 사유에 대해서도 혐의를 충분히 소명을 했는데 법원이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했다면서 뭔가 다른 기준과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우려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준과 의도? 법원이 최근에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과 관련해서 청구한 구속영장이 13건인데 이 중에 11건이 기각이 됐거든요. 그랬죠. 특히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 구속영장이 2차례나 기각이 돼서 검찰 수사가 참 어려워졌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걸 이제 의식하고 이제 내놓은 입장이긴 한데 이게 이제 이채필 전 장관이라든가 권성동 의원 사유하고 엮을 수 있는 거냐 이건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법원은 또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검찰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불만을 털어놓는 그런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은데요. 여러 해석들이 난무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최근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시절에 사건 수사 놓고 사법부와 검찰의 갈등 구도인 영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예. 현재 이제 사법부 블랙리스트 그리고 재판거래 이런 의혹들이 고발된 상황이지만 검찰은 먼저 법원행정처의 변협 회장 사찰 문제 그리고 민변 탄압 이런 부분부터 수사를 시작한 상태고요. 예. 또 디가우징된 하드디스크를 넘겨받느냐 이걸 놓고도 법원과 검찰 간에 긴장 관계가 있는 상황이죠. 여기에 언론이 지금 뭐 법원이 백업본을 마련해 놓은 사실도 있다라는 게 보도가 되면서 검찰의 강제 수사 가능성도 높아져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좀 여론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의도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시각이 좀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다면 뭐 사법부 불신 확대를 부채질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큰 건데 예. 지금 아무래도 권성동 의원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대해서 여론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뭐 허경호 판사 이 기각 결정을 내린 사람인데 파면하고 처벌하라는 청와대 청원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식이면 또 검찰이 하는 행동들도 모두 비슷하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좀 나오는데요. 오늘도 공정위 불법 재취업 의혹 관련해서 뭐 현대차, 현대건설, 쿠팡 압수수색을 했는데 언론은 또 이것을 전속고발권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과 공정거래위의 충돌이다 이렇게들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이고. 가장 좋은 거는 검사가 수사로 말하는 게 좋으니까 좀 이런 방향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친절하고 재미있는 시사풀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권 현안들 여야의 시각으로 짚어보는 코너 정치 토크죠. 자, 오늘부터는 좀 새로운 두 분을 저희가 고정적으로 초대하도록 합니다. 최민희 전 의원, 그동안에는 이제 매주 월요일 이슈 토크 시간에 원숙한 진보의 대명사로 나오셨는데 이제는 그냥 전 의원으로 최민희 전 의원 자리하셨고 그 맞은편에는 진수희 전 의원 바른정당의 최고위원이 마지막 공식 직함이셨죠? 네. 현재로서? 그러다가 이제 바른미래당에 가서 서울시당위원장을 잠깐 했었죠. 지금은요? 지금은 뭐 무관입니다. 무당? 무당은 아니에요. 당 소속은 여전히 바른미래당이고요. 바른미래당? 지역위원장 이런 건 이제 다 내려놨고요. 네.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진수희 전 의원 이 두 분과 앞으로 매주 목요일 함께 하도록 합니다. 두 분은 친하세요? 근데 어쨌든 저는 토론 협치에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되게 토론하다 보면 이렇게 각 세우게 되고 각을 세워야 지지자들이 좋아하시는데 그게 끝없는 평행선인데 네. 진수희 의원님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타협점이 찾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제가 토론 협치로 이름을 생각은 지었어요. 달라도 합은 맞는 예. 뭐 이해하실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느낌입니다. 두 분이 그래요? 네. 다른 생각이지만 서로 그래도 합은 맞출 수 있다. 합리적이시고 예. 생각을 많이 하시고. 네. 뭐 마찬가지죠. 그 뭐 중간에도 제가 있으니까. 그거 토론의 달인이세요. 사회에. 적당히 싸움도 좀 붙이다가. 우리 최 의원님은 토크의 고수, 우리 정관용 앵커께서는 진행의 달인. 네. 뭐 그래서 최고세요. 예. 진수희 전 의원은? 저는 뭐 그냥 초짜로 나왔는데 살짝 긴장은 되는데 뭐 두 분이 워낙 잘 이끌어 주실 것 같아서. 자, 오늘은 두 개의 주제를 제가 던지는데요. 하나는 당내 문제로 하나를 던집니다. 계파 문제. 지금 뭐 부엉이 모임이 잠깐 화제였었어요. 근데 그 문제뿐 아니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여전히 뭐 친박 비박 해가지고 뭐 자유한국당의 이 비대위 구성에서부터 얘기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당내 문제를 어떻게 봐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토론 잠깐 좀 해보고
또 하나는 이제 정치권의 좀 큰 그림입니다. 개혁입법연대 대 개헌연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개혁입법연대 하자고 그러는데 자유한국당이나 바른미래당에서는 개헌연대를 또 치고 나왔단 말이에요. 그 두 가지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특수활동비 잠깐 해요. 특수활동비요? 예, 왜냐하면 사전에 얘기했는데 뭐 네. 생각이 너무 똑같아요. 특수활동비 받으셨죠? 저는 이제 그 원내 대표나 원내 부대표를 해야 받아요. 예. 예, 그런데 아니, 상임위 위원들한테도 봉투에 현금 넣어서 아니요, 한 번도 상임위에서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건 없어요? 상임위원장이나 간사만. 상임위원장 가운데는 자신이 받은 그 특수활동비를 상임위 위원들에게 나누는 위원장도 계시고 혼자서 다 쓰는 위원장도 그러니까요. 계시고. 저는 불행히 나눠주는 위원장을 못 만났어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진수희 전 의원은 저는 제가 여기 방송 들어오기 전에 어떤 기자가 전화를 했는데 아마 오늘 그게 쫙 발표가 됐나 봐요. 2011년에 13년 사이에 의원별로 얼마 받았나. 네. 근데 뭐 저는 이제 하여튼 최하위 그룹인데 33,000원 받은 걸로 기록에는 자료에는 있대요. 그러면서 그게 뭔지 기억을 33,000원? 예. 기억을 하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예.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 전혀 기억할 수 없는 그런 식의 돈을 왜 국회에서 의원들한테 나누어 주는지. 네. 그래서 이해가 좀 저는요. 안 가요. 국회가 조금 더 가난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수활동비도 세금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 예. 꼭 필요한 특수활동비를 남겨야 되면 사용처를 분명하게 밝히게. 일반 회계로 바꿔야죠. 네, 딱 그 얘기 일반 회계로 바꾸면 됩니다. 용처 확인해주고. 끝. 알겠어요. 두 분이 특수활동비 맛을 제대로 맛보지 못해서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국회 활동을 했습니다. 그동안 특수활동비 상당히 그 혜택 받아오신 분들이 지금 당내에서 힘을 쓰는 분들이라서 계속 이 개혁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이번에는 뭐 바꿔야지. 입법까지 하신다는데요. 자, 이제 바로 토론에 들어갑니다. 부엉이 모임 또 자유한국당의 친박 비박 원래 다 그런 거죠. 당내에는 이런 게 있는 거죠. 있어야죠. 예, 근데 이게 우리가 과거에 정당 고민할 때는 이게 이런 인적인 뭐 이런 모임이 아니라 정파로서 존재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 사실 되게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잖아요. 중도부터 보수까지 그리고 일부 아주 개혁적인 분들까지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개별적으로 그냥 친하게 지내고 이런 모임 말고 우리는 민주당 내 진보 개파, 중도 개파, 약간 보수 개파 이런 정파적인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늘 해왔습니다. 정책적 성향별로. 네, 그러니까 사람 중심이 아니고 정책이나 뭐 가치나 노선 이런 것 중심으로 모임이 있는 거야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면서 어떻게 보면 또 바람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모임들이 특정한 정책을 놓고 입법을 놓고 서로 치열하게 토론하면서 생산적으로 경쟁하면 그런 거는 굉장히 바람직한 긍정적인 순 효과를 낼 수가 있죠. 근데 지금까지 그러지 못해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두 분 오늘 왜 계속 이렇게 교과서적 얘기만 하시려고 사실상 뭐 친문 비문 내지는 또 뭐 친박 비박 뭐 이런 얘기는 다 당내 패권 싸움, 공천권 싸움 이런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맞고요. 근데 지금 민주당의 경우는 친문 비분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히 성향이 나누어지고 과거에 갈등이 심했기 때문에 다 알아요, 서로는. 과거에 지난 여름에 그들이 한 걸 다 알고 있다는데 지금은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높다 보니 전부가 친문인 거죠. 예. 그러나 분명히 공천권을 둘러싼 갈등을 혹은 걱정하고 혹은 내가 공천 못 받으면 어떡해? 라고 생각도 할 거라고 보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부엉이 모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뭐 문재인 대통령이 어려울 때 지키자 우리가 이렇게 모였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을 부엉이로 했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이 모임이 안 맞다. 지금 상황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 부엉이 모임을 전에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는 친박, 비박 이 모임과 이렇게 비교하는 거는 지금 그 부엉이 모임 회원들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할 수 있을 거예요. 펄쩍 뛰실 텐데 사실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차이를 잘 모르거니와 그렇죠. 그게 그거 아니냐? 또 그게 그거 아니냐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는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이 부엉이 모임 회원들이 아무리 부정하려고 해도 저는 제가 정치권에 있으면서 굉장히 신기하고 희한한 경험을 한 게 뭐냐면
왜 같은 당 소속이라 그래서 생각이 다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데 당 소속 뭐 100명 넘는 의원들 가운데 생각이 좀 비슷하거나 인간적으로 좀 그 정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이 친소관계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 뭐 목적 없이 그냥 만나서 우리 밥이나 먹고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만나면 진짜 순수하게 밥같이 먹자고 만난 모임인데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 네. 언론은 여기다 의미를 부여하더라고요. 그럼요. 의미를 부여하는데 그러면 그 후의 상황은 언론이 의미를 부여한 대로 그 모임이 가죠. 진행이 되고 발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 굉장히 희한한 제가 경험을 한 적이 또 이런 있어요. 면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요. 밥 먹자고 모여서 밥만 먹을 수가 없는 존재예요. 현안을 얘기하게 되거든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지금 현안이 뭐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계속하면 밥 먹다가 보면 아, 저 사람은 우리하고 생각이 다르면 그냥 떨어져 나가고 같은 사람들끼리 유유상종해서 모임이 형성되게 되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부엉이 모임의 경우는 아마 모임 구성원들은 되게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임이 무슨 회장도 없고 뭐도 없고 지향도 없고 그냥 가끔 만나서 밥 먹다가 이제 이번에 이 모임이 드러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순간 누군가 언론에 흘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무슨 저런 모임이 언론에 흘러나갔을까? 누가 왜 흘렸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죠. 진수희 전 의원이 조금 아까 지적한 것처럼 언론에 나가는 순간 의미부여를 한단 말이에요. 특히 전당대회 앞두고 있고 이른바 친문 세력 내에서 너도 나도 당대표 나가서 다 떨어지느니 뭐 좀 조정해갖고서 한 사람으로 좀 밀어봅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으로도 다 알려져 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민감해지니까. 근데요, 이 모임의 규모가 예를 들면 처음에 뭐 10명, 15명 만약에 그런 규모로 굉장히 동질적인 분들로만 이루어진 모임이었다면 이게 계속 안 알려진 상태로 갔을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이 모임이 적게는 25, 많게는 막 40명까지 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정도 인원이 늘어나면 이거는 안 알려질 수가 없고요. 없죠. 저는 그 생각을 그 의심을 딱 하게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이 모임을 통해서 누군가는 이득을 얻고 누군가는 나한테는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이거를 언론에 흘리는 거죠. 깨기 위해서. 그렇죠. 언론에 흘린 게 아닐까 이런 의심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속히 해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언론에 흘린 사람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네요. 그런데 해산을 하겠다고 했고 예. 이제 모임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못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선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이름을 부엉이라고 했다. 이런 표현들이 예. 국민들이 납득이 잘 안 될 것 같은 것이 문재인 대통령은 헌법과 법이 지켜주는 대통령이시고요. 예. 그다음에 정파적으로 지킨다면 저는 국민과 지지자들이 지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지키는 게 의원들이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진 일부 당원과 지지자들이 또 반발하는 분도 계세요. 예. 근데 제 경험에 비춰보면 지금 그 모임이 해산된다고 해도 또 결국 제2, 제3의 부엉이 모임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게 권력의 생리다. 저는 이게 일단 권력을 잡기까지는 다 한마음 한뜻이 돼요. 네. 일단 권력을 잡는 순간 권력 내 이제 분화가 이루어지게 그렇죠.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권력에 대한 투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2, 제3의 또 모임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가장 그 적나라한 사례가 이른바 진박감별사 이런 식으로 해서 친박 모임들이 몇몇 사람들이 진박감별해낸다 이러면서 우리 진수희 전 의원도 대표적인 희생자시잖아요. 이제 바로 그러면서 권력 패권화되어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봤단 말이죠. 따라서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제 그런 게 시작되는 거 아니냐? 라는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해산했고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건 뭐 속성상 유유상종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자유한국당에도 민주당에도 그런 소모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알려지면서 규정되고 문제가 되면 일단 의원들이 다 조심하게 되겠죠. 특히 여당 의원들이. 그리고 앞으로는 뭐 더 각별히 조심해서. 알겠어요. 부엉이 모임 얘기만 많이 했는데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친박 비박이 있나 봐요.
다들 그 얘기로는 없다고 하는데 있나 봐요. 그래요? 있죠.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지금도 근데 본인들 스스로 친박이라고 하나요? 친박이라고 스스로는 안 할지 모르지만 비박 내지는 복당파들을 가리켜서 뭐 계속 뭐 나가라, 그만둬라 뭐 이러는 거 보면 그 자기네들이 친박이라는 네이밍은 하지 않지만 자기네는 이 동질적인 하나의 그룹이다라는 인식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뭐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사람들이 지방선거 참패한 지 한 달도 안 지났잖아요. 한 달도 안 지났는데 왜 자신들이 지금 비대위 체제를 가져가려고 하는지 그 이유를 벌써 다 망각해버린 상황 아닌가. 그래서 마치 비대위원장 모시는 것도 막 이벤트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거 이걸 보면서 자유한국당 혁신은 상당히 힘들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로 가기까지 엄청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그 정도로 어려운 게 한국당 혁신 아닌가 그런 생각을 북한 해봤습니다. 비핵화와 한국당 혁신을 같이 놓고 지금 보셨네. 어쨌든 국민들 눈에는 여전히 자유한국당은 권력 다툼하는구나라는 식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모양새죠. 있지도 않은 권력을 갖고 다툰다는 게 참. 근데 있는 거죠. 미래의 공천권이 있으니까. 근데 저는 비대위원장을 이 사람 저 사람 막 던지잖아요. 저는 그게 참 신중하지 못한데 던지는 수준이거든요. 막 던지시는데 왜 저럴까? 정치 고단수들이. 그래서 오늘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비대위원장 사람 이름을 던지고 그 사람들이 좀 놀라운 사람들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는구나. 그래서 좀 본질이 흐려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비대위원장 이름에 뭐 김종인 전 위원장 등등이 다 등장하면서 심지어 유해창 전 총재 그리고 도월 선생까지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비대위원장이 누가 되지? 이거에 관심을 기울이고 실제로 토론 나가보면 비대위원장 누가 되느냐를 묻잖아요.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의 지금 현재 상태가 약간 관심이 분산되는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더 싸우고 더 치열하게 토론하고 그래서 위기 상태가 오히려 좀 더 지속되는 게 길이라도 찾을 수 있는데 저게 꼼수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 생각을 하셨군요. 저는 정말 자유한국당이 정말 반성하고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지금은 어때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 정말 비대위원장으로 모시고 싶은 사람은 물밑에서 조용히 뭐 서로 바깥에서는 얼굴 붉힌다 하더라도 뭐 비박이든 친박이든 대표격인 사람들이 물밑에서 좀 만나서 의논을 해서 한두 사람 두세 사람 후보를 놓고 합의를 이뤄내 조용히 모시고 오고 그 대신 국민들한테 뭐를 보여줘야 되냐면 최근 문제가 됐던 특활비 우리 이거 과감하게 이거 없애겠다라든지 그 국회 원구성 협상을 정말 자기네들이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양보할 거 양보하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비대위원장은 조용히 모시면서 이런 모습을 보이면 훨씬 더 국민들한테 그나마 저 사람들이 조금 달라지려고 하나 보다 이런 좋은 느낌을 진수희 전 의원이 한 얘기와는 정반대로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북한하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성동격사 하고 있다는 얘기를 안상수 준비위원장이 했습니다. 정말 진지하게 검토하는 분들은 공개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히든카드가 있다는데 지금까지 나온 막 던진 이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제가 그중에 김병준 교수 같은 분은 본인이 약간 의향도 있는 것처럼 비춰지잖아요. 그럼 그런 분은 저는 사실은 비대위원장을 하기 싫다는 사람을 억지로 모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그나마 의향이 있는 분을 모시는 게 그나마 좀 나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분은 지금 어떻게 된 거지? 그분마저 놓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특히 최민희 전 의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심을 그쪽으로 이렇게 모이게 만드는 효과는 한편에 있지만 동시에 희화화시킨 부작용도 또 있는 거란 말이죠. 가만 오늘 제가 토론을 두 가지 주제로 하기로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가버렸어요. 개혁입법연대와 개헌연대 얘기는요. 사실은 앞으로 쭉 해야 할 토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예고했으니까 한 1분씩 기조 발제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민희 전 의원.
예, 우선 개헌에 대해서는 개헌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태도부터 예, 완전히 탈피하시고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되고요. 저는 선거구제 개편 논의는 즉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개혁입법연대라는 말을 민생입법연대로 바꿨으면 좋겠고요. 네. 그래서 시급한 민생입법은 여야 없이 해나가야 되고 정자유한국당이 정비를 못하면 개혁입법 전선 혹은 뭐 민생입법 전선을 꾸려서 빨리 이게 홍영표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바른미래당까지도 다 당연하죠. 동참해달라? 그래서 바른미래당이 몸값이 엄청 올라가실 거예요. 이걸 하는 순간. 진수희 전. 저는 개혁입법연대든 전 민생입법으로 바꾸는 거 동의하고요. 개헌연대든 저는 연대라는 이름으로 뭔가 무리짓거나 편을 가르거나 하기보다는 그 입법 사안별로 저는 그 여당이 좀 힘들고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답답하더라도 각각의 야당들과 대화하고 타협하고 또 소통하면서 합의를 이루어내는 이 노력을 하는 게 필요하다. 네. 연대라는 이름으로 막 이렇게 약간 편갈라서 밀어붙이는 누구를 내용상으로 동의. 예, 내용상으로 따로 또 같이. 예, 네. 그래서 개혁입법연대에 마치 개헌연대가 맞불놓는 듯이 이 개헌연대가 그래서 나온 것 같은데. 지금 그림이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저는 또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고요. 어쨌든 사안별로 우리 집권 여당이 지금 지지율도 높으니까 좀 인내심을 가지고 넉넉하게 품어 안으면서 예. 야당들이 지금 여러 개 난립하고 있지만 그 야당들을 상대로 계속 좀 알겠습니다. 소통해 나가셨으면 좋겠다. 저의 관점은 네. 이 연대는 그 방법론이고 네. 목표는 입법이고 네. 개헌이란 말이에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목표는 꼭 달성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게 꼭 두 가지가 충돌해서 맞불처럼 되어 있는 건 정말 좀 문제인 것 같고 목표를 어떻게 하면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방법이 연대면 연대로 뭐 다른 게 있으면 또 다른 방법으로 그렇게 좀 목표 지향적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네, 동의합니다. 공자님 말씀. 그러니까 따로 또 같이 네. 할 길을 모색해야죠. 자, 오늘 첫 시간이라 이렇게 서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네. 토론을 이끌어봤고요. 방금 청취자분 또 문자로 서효수님, 여성 정치인이 많아지면 패거리 정치도 약해질 거라 기대합니다. 이것도 또 맞는 말씀입니다. 여성 정치인이 점점 더 많아져야 돼요, 사실. 네. 오우. 아닌가요?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 반가운 말씀을 하셔서. 네. 근데 뭐 저희 쪽 보수 진영에는 오히려 대통령, 여성인 대통령이 여성 정치인을 오히려 제끼는 그런 걸 보이셔서 제가 네. 참 실망을 개인적으로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한 맺히신 거예요. 자. 오늘 첫 시간 이렇게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매주 목요일 정치 토크 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진수희 전 의원 이 두 분과 함께 매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아유 재밌었습니다. 근데 네. 청취자분들이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각 세울 때 엄청 세우세요. 오늘은 뭐 별로 그럴 만한 주제는 아니었긴 네. 합니다만 네. 뜨끈뜨끈한 주제도 앞으로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자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고요. 내일 6시 30분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